지난 시간에는 국권 강탈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일본과 조선이 어떤 조약들을 체결했고 이 조약들을 통해서 또 우리의 어떤 권리가 일본에게 빼앗겼는지 공부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일본의 강압적인 국권 침탈에 대항하여 우리나라 백성들이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고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 그 큰 틀을 두고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러한 국권 수호 운동의 흐름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1890년대에서 1910년까지 벌어진 국권 수호 운동에는 먼저 첫 번째 항일의병 운동으로 그 국권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다진 세력들이 있었어요. 이 의병은 우리가 언제 처음 들어봤죠? 네, 그렇죠. 이거 우리 임진왜란 했을 때 들어봤습니다. 스스로 일어난 병사들, 스스로 일어난 군대를 의미하는 거죠. 네, 마찬가지예요. 항일, 일본에 대항하여 무기를, 총칼을 들고 맞서 싸운 어떤 움직임을 의미합니다. 이 항일의병 운동은 이후에 범국민적인 어떤 일본에 대항하는 전쟁으로까지 발전을 하게 됩니다. 또 한편에서는 우리나라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백성들을 깨우치고 즉 계몽을 하고 또 교육하여 실력을 키워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움직였던 또 세력들이 있어요. 이들의 움직임을 우리는 애국계몽운동이라고 합니다. 즉 한마디로 항일의병운동을 주도했던 세력들은 무력을 통해 국권을 수호하고자 했던 것이고 애국계몽운동을 주도했던 세력들은 교육과 어떤 경제적인 발전 등을 통해서 국권을 지키고 다시 회복하려는 어떤 노력을 보였던 거죠. 이번 시간에는 먼저 이 항일의병운동과 그리고 또 의거 활동이 발생했던 그런 과정에 대해서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일의병운동, 즉 항일의병 전쟁은 우리가 이전부터 몇 번씩 들어왔어요. 먼저 위정척사 사상을 계승하고 또 이전에 발생했던 동학농민군의 어떤 명맥을 이어받아서 발전한 어떤 그런 운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 배울 대표적인 항일의병운동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1895년에 일어났던 을미의병, 그 다음에 1905년에 발생했던 을사의병, 그리고 1907년에 발생했던 정미의병, 이렇게 크게 세 가지 흐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본격적으로 수업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시험 범위에 대한 안내를 먼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이미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 시험 범위를 공지받았을 겁니다. 다시 한 번만 이야기를 하면 일단 교과서는 1-1단원에서 1-3단원까지 그리고 세계사 부분은 4-4단원 이렇게 들어가지요. 정확한 쪽수로는 12쪽에서 33쪽 그리고 뒤쪽으로 넘어가서 130쪽에서 131쪽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교과서만큼 유의스럽게 봐야 될 게 바로 학습지예요. 학습지는 이미 파일로도 다 배포가 됐고 등교했을 때 네, 다 나눠주었습니다. 교과서는 1쪽에서부터 15쪽까지 꼭 함께 참고를 하고 더불어서 사료만 이렇게 구성된 학습지가 한 2번 정도 따로 나갔을 거예요. 반드시 사료도 잘 꼼꼼히 보면은 더 시험 준비하기 편할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수업 내용으로 돌아와서 항일의병 운동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을미의병의 발생 배경부터 알아볼게요. 1895년 이 을미년에 백성들을 분노하게 한 사건들이 몇 가지 발생했습니다. 자, 먼저 이 그림을 보면 네, 이전에도 이런 그림을 한번 본 적 있죠. 네, 바로 을미사변에 관한 내용이에요. 삼국 간섭 이후에 조선의 어떤 칠러 정책에 불만을 가진 일본이 다시 본인들의 입지를 조선 내에서 강화하기 위해서 아주 충격적인 만행을 저지르게 되죠. 바로 을미사변, 즉 명성왕후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또 시체까지 불태웠던 한나라의 국무를 이렇게 잔인하게 살해했던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국무를 잔인하게 살해했던 이 일에 백성들은 큰 충격에 빠지고 여기서부터 들고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 백성들을 더 분노스럽게 했던 정책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을미사변 이후에 실시되었던 을미개혁 내용을 우리가 이미 배웠을 거예요. 이 을미개혁 정책들, 여러 정책들 자체가 조선의 어떤 역사와 문화를 완전히 무시했던 그런 정책들로 구성되어 있었다는 것을 이전에 배웠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백성들의 분노를 샀던 정책이 바로 단발령입니다. 유교 국가에서 부모님이 주신 이 머리카락을 함부로 이렇게 자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네,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고종 황제가 먼저 솔선수범하여 이렇게 머리를 깎고 백성들에게도 단발을 할 것을 권고했지만 백성들의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고 이러한 여러 사건들이 종합되어서 그들의 분노가 터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단발령을 반대하고 이런 왕후의 원수를 갚겠다며 을미의병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이 을미의병은 유인석, 이소은과 같은 양반 유생들의 주도하에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병이 일으키고 이제 사람들을 모아서 단발에 앞장섰던 우리나라 관리들이나 일본군, 일본 상인들을 막 공격하기 시작해요. 이들은 충청도 중심으로 이제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충주석까지 점령하는 어떤 성과를 보이기도 해요. 이에 대해서 조선 정부는 당연히 의병을 진압하려고 했겠죠. 심지어 일본군의 지원까지 받아서 진압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점점 의병 항쟁이 거세지지만 이런 진압되는 상황 속에서 의병이 힘을 잃어가는 이 상황 속에 아간파천을 했던 고종이 단발령을 철회하고 해산하기를 이제 권고하게 됩니다. 해산을 명령하자 바로 이 을미의병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자진 해산을 하게 돼요. 아무래도 왕조를 중시하는 양반들 중심으로 일어났던 의병이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거스를 수 없다고 생각을 했고 고종이 해산을 명령하자 바로 해산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일어났던 을사의병, 1905년 을사년에 일어났던 이 의병의 배경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이때 강제로 체결된 조약이 하나 있죠. 네, 맞습니다. 바로 을사조약, 즉 이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 외교권도 박탈되고 통감부가 설치되면서 내정 간섭이 매우 심화돼요. 이거는 황제권을 유린하고 또 체결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선의 어떤 내정 간섭이 심화되는 이런 부분 그리고 황제권을 유린한 거에 대해서 백성들이 굉장히 분노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사실상은 일본의 식민지화가 된 것과 같은 상황과 마찬가지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여기에 우리 민족들이 분노를 해서 의병 봉기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 을사의병은 최익현이나 민종식과 같은 양반들의 주도로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게 돼요. 그런데 이때는 또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양반 출신의 의병장뿐만 아니라 평민 출신의 의병장도 등장하게 돼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여기 있는 신돌석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신돌석은 의병 부대를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막 일본 배를 부수기도 하고 일본군을 크게 격파하기도 하는 등 굉장히 큰 성과를 내기도 했어요. 자, 이러한 부분에서 봤을 때는 단순히 외세에 대항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신분의 한계를 어느 정도 극복해서 전 국민적으로 모든 백성들이 국권 수호 운동에 활약했다는 큰 의미가 있지요. 자, 그러나 아직까지 조선은 형리학적 사상이 좀 지배적인 상태였기 때문에 왜냐면 양반들 중심으로 이런 일이 또 일어났기도 했고 그래서 이러한 평민의병장 등장에 또 굉장히 반발하기도 합니다. 감히 평민이 의병장이 돼서 명령을 내린다니 이런 생각을 막 가지고 여기에 반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어떤 지역에서는 평민의병장을 죽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의병들 간의 어떤 신분 갈등, 그러니까 일병 내에서 내부 갈등이 막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일본군이 막 탄압하기 시작하니까 점차 이제 위축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발생했던 전국적으로 그 의병 전쟁으로까지 확산되었던 1907년 정미의병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을사늑약 체결 이후에 고종이 헤이그로 특사를 파견했던 사건을 기억할 것입니다.
일산의격의 어떤 부당함을 알리려고 헤이그에서 열리는 만국평화회의에 고종이 이 3명의 특사를 파견을 했었죠. 그런데 이를 구실로 일본은 고종을 강제 퇴위시킵니다. 자, 이후에 또 1907년 바로 한일 신협약을 체결하고 정부의 차관을 일본인들로 다 고용을 했었죠. 그쵸? 기억이 나야 됩니다. 이렇게 차관 정치까지 시행하면서 내정 간섭이 매우 심화됩니다. 이후에는 우리나라 군대를 강제 해산시키고 군사권까지 그들이 마음대로 장악해버리는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이렇게 우리나라 이제 황제까지 마음대로 퇴위를 시키고 우리의 중요한 여러 권리들을 모조리 박탈하게 되자 여기에 또 우리 민족이 분노하게 되어 전국적으로 의병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때 발생했던 정미 의병에는 해산된 군인들이 의병에 합류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군사훈련 받은 사람들로 구성이 되겠죠. 좀 더 군사들의 어떤 작전 지휘력이나 전투력이 굉장히 전문화되어 있을 겁니다. 또한 이들이 가지고 있던 신식 무기가 대거 도입이 되자 전투력이 크게 향상돼요. 이러한 면모를 통해서 굉장히 전국적으로 단순히 의병 봉기를 넘어서서 의병 전쟁으로까지 크게 확산되고 발전되는 면모까지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의병 전쟁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대규모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때는 평민 의병장 수도 훨씬 증가하게 됩니다. 정말 전 국민적인 어떤 참여가 보이지요. 이때는 이제 전국 의병들이 심지어 연합부대까지 결성을 해서 어떤 작전을 짜게 됩니다. 서울로 진격해서 서울에 있는 통감부를 공격할 계획까지 수립하게 돼요. 이러한 계획을 서울 진공작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연합부대를 결성해서 서울 진공작전까지 수립을 하게 되고 당시 10,000명이 넘는 의병들이 결집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럼 이 서울 진공작전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또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당시 의병들이 연합부대를 결성했는데 그때 결성한 연합부대가 13도 창의군이에요. 이때 총대장, 그러니까 최고 책임자가 이인영, 그리고 군사장으로 허위 이런 사람들이 총대장으로 이제 임명되어서 이렇게 작전을 수행하려고 많은 준비를 했었는데 이 작전을 실제로 수행하기 전에 갑자기 이 총대장 이인영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부친상이 일어나게 되죠. 자, 그런데 이인영이 이제 부모의 어떤 이런 장래를 거스를 수 없다. 한마디로 이 효를 거스를 수 없다는 거죠. 이 효를 지키는 걸 더 중시를 하면서 아버지 부친상으로 가버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총대장이 빠져버리니까 부대의 사기가 확 꺾이게 되죠. 네, 그래서 결국 이러한 사기가 꺾인 채로 시행됐던 서울 진공작전은 일본군의 반격에 아주 심하게 타격을 받아서 결국은 실패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정미의병 이후에는 의병 과정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이후에도 지역별로 이렇게 의병 활동이 어느 정도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삼남지방, 특히 여기 이제 전라도 지방을 중심으로 이제 지역적으로 의병을 발생했는데, 이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일본군이 1909년쯤에 무자비하게 의병들을 거의 말살시키는 어떤 대토벌 작전을 벌이게 돼요. 그래서 의병들을 거의 집단 학살하고 아주 무자비하게 탄압을 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후 의병 활동은 거의 이제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의병 활동은 일제강점기 시기 무장 독립투쟁으로 이어진다는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집단적으로 의병 전쟁이 발생하는 한편 동시에 일본인과 그리고 또 친일파 주요 인물을 처단하기 위해 처단해서 항일 의지를 알린 어떤 활동들이 발생하게 돼요. 바로 항일 의거 활동도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의로운 거사, 의로운 일을 도모하는 활동을 벌였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1905년에서 1910년 발생한 대표적인 의거 활동 몇 가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오적 암살단이라는 단체가 하나 만들어져요. 오적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나요? 네, 이 오적은 바로 을사오적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을사오적은
일사늑약을 체결하는 데 앞장섰던 대표적인 5명의 친일파를 의미해요. 이완용, 이근택, 박재순, 이지웅, 권중현 이 5사람을 의미하는데 이 오적 암살단은 이 을사오적을 처단하기 위해 나철, 오기호 등을 중심으로 결성된 단체입니다. 이 을사오적을 죽이고 처단하려는 시도는 끊임없이 이루어졌으나 이렇게 큰 성과를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친일파를 두려움에 떨게 했으며 민족의 의지와 기계가 살아있음을 대내적으로 크게 알리게 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볼 사건은 1908년에 전명훈과 장인환이라는 사람이 스티븐스라는 사람을 사살한 사건이 있습니다. 스티븐스 바로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은 제1차 한일협약 이후에 고문정치가 시행됐던 거 다들 기억하죠? 네, 그때 이 1차 한일협약 체결로 외교 고문으로 들어온 미국인이 바로 스티븐스입니다. 이 스티븐스는 굉장히 일본 앞잡이로서 많이 활약을 하고 망언도 하기도 해요. 이 사람이 어떤 말까지 했냐면 1908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회담이 열렸는데 여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을사조약은 한국민을 위한 당연한 조치이며 한국민은 독립할 자격이 없는 무지한 민족이라는 이런 망언을 하게 돼요. 여기에 이제 수많은 우리 민족들이 분노를 하게 되고 막 스티븐스를 폭행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회담 이후에 스티븐스를 사살하기 위해서 막 사람들이 모의를 해요. 그래서 이 스티븐스가 이 회담 이후 다음날 워싱턴으로 가기 위해 오클랜드역에서 기차를 막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차를 기다리고 있더니 스티븐스를 바로 먼저 이 전명훈이라는 사람이 총격을 가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전명훈이 쏜 이 총탄이 불발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두 사람이 막 몸싸움을 막 벌이게 되고 뭐가 제대로 처리가 안 되는 와중에 기다리고 지켜보고 있던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장인환이라는 사람이 총을 딱 쏘고 이 사람이 쏜 총에 스티븐스는 쓰러지게 되고 전명훈도 어느 정도 상처를 입게 됩니다. 이후 스티븐스는 병원에 실려갔으나 사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뭐 민족 반일자 친일파 아니면 일본인 이런 사람들을 처단하기 위한 사건들이 막 벌어지죠. 자, 그 다음 또 하나 살펴볼 사건이 굉장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죠. 1909년에 바로 안중근 의사가 우리나라 초대 통감이 아니라 이제 조선 통감부 초대 통감이었던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했던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안중근은 뭐 일본이 을사늑약을 비롯해서 이제 여러 조약들로 우리나라 국권을 막 강력적으로 계속해서 침탈을 했잖아요. 네, 이렇게 대한제국의 국권을 침탈하고 동양의 평화를 깨트린 그 중심에 있는 인물이 바로 이 이토 히로부미다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후에 이제 이 이토 히로부미를 없애야겠다고 생각을 하던 와중에 1909년 10월에 만주의 하얼빈에 이제 러시아와 어떤 의논 협상을 하기 위해 이토 히로부미가 온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리고 암살 계획을 자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1909년 하얼빈역에서 내리는 이토 히로부미를 안중근 의사가 저격하게 되죠. 세 발을 이토 히로부미에게 발사해서 그 자리에서 30분 만에 이토 히로부미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세 발은 이제 이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해서 총상을 입기도 해요. 당시 이제 누가 정확히 이토 히로부미인지 몰랐기 때문에 가장 먼저 내리는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고 주변인들에게도 쏜 거죠. 네. 그리고 이토 히로부미는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자, 이렇게 총격을 가한 안중근은 그 현장에서 대한국 만세를 크게 외치면서 그 자리에서 이제 자진 체포됩니다. 러시아 경찰들에게, 헌병에게. 이후에 이제 안중근 의사는 리순 감옥에서 수감을 하게 되고 1910년 3월에 사형으로 삶을 마감하게 되지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사건들을 우리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친일파나 아니면 일본 어떤 중심 인물들을 저격하는 것을 통해서 처단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항일 의지를 알리려고 했던 중요한 의미를 가진 사건들이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료를 통해서 의병항쟁을 좀 더 깊게 알아보고 네,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우리가 배웠던 이 세 가지 의병항쟁, 그 내용을 역으로 사료에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학습지 14페이지에 보면 그 의병항쟁에 대한 어떤 경문이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이 의병항쟁이 어떤 의병에 해당하는지 한번 파악해 본 다음에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한번 달아보면 됩니다. 이거는 금방 파악할 거예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부터 2분의 시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반드시 글을 읽고 답을 달아본 다음에 계속해서 선생님이랑 수업을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네, 글을 한번 읽고 답을 달았을 거라 생각을 하고 같이 한번 진행해 볼게요. 총 한 2분 30초 정도의 시간이 주어져서 충분히 읽고 파악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항쟁 경문을 같이 다시 한번 읽고 답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보면은 저 섬나라 오랑캐의 수령은 조약과 신의 법리로도 애초에 말할 것조차 없거니와 생각하건대 저 국적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머리카락이 누구로부터 나온 것인가? 원통함을 어찌할까? 자, 국모의 원수를 생각하며 이미 이를 갈았다. 이미 이것 때문에 화가 났는데 참혹함이 더욱 심해져서 임금께서 머리를 깎이시고 이관을 찢기는 지경에 이른 데다가 또 이런 망극한 화를 당하였으니 천지가 뒤집어져 우리가 각기 하늘에서 부여받은 본성을 보존할 길이 없게 되었다. 우리 부모로부터 받은 몸을 금수는 짐승을 의미하죠. 네, 금수로 만드니 이 무슨 일인가? 우리 부모로 받은 머리카락을 깎았으니 이 무슨 변개인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글을 읽었을 때 이 의병들이 당시 들고 일어나게 된 계기, 즉 무엇 때문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는지 두 가지를 파악할 수 있었겠죠. 네, 먼저 이 글 자체를 읽었을 때 먼저 이미 국모의 원수를 생각하며 이미 화가 났다고 합니다. 네, 이 어떤 사건이죠? 이것이 그쵸,
국모 명성 황후를 잔인하게 시해한 그 일 때문에 이미 화가 나서 우리는 일어나려고 하고 있는데 심지어 머리카락까지 강제로 깎여야 했다. 이거 무슨 정책과 관련된 거죠? 네, 맞습니다. 단발령을 강제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이지요. 네, 이 의병은 지금 무슨 의병인 거예요, 그러면? 그쵸. 바로 1895년에 일어났던 의미 의병에 대한 내용인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배운 내용을 이렇게 처음 보는 사료가 나왔더라도 바로 적용하고 풀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윗글과 관련된 의병항쟁, 즉 의미의병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 양반 유생들 중심으로 의병이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결국 이 의미의병은 어떻게 끝이 났죠? 아까 학습지 위쪽을, 14쪽 위쪽을 잠깐 참고해 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고종이 단발령을 철회하고 해산을 권고하자 자진 해산하였다. 즉 왕의 명령을 받아들인 케이스로 끝이 난 그런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우리가 항일의병이 일어났던 과정과 그리고 항일의거 활동의 어떤 여러 사건들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시험, 중간고사 시험 범위이지요. 국권수호운동의 또 다른 흐름이었던 애국개몽운동. 이들은 어떠한 단체를 만들어서 어떠한 활동을 추진했는지, 이들은 어떤 목적을 추구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